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체감하고 계십니까? 커피 한 잔 값이 오르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영수증 금액에 깜짝 놀라고 전기세와 가스비 고지서를 받아들면 한숨이 나오는 이 상황이 단순히 물가가 좀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원화의 가치가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자산의 실질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3카 52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장중 1084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 돌파를 코앞에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은 수출 기업이나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내려지는 판결이며 여러분의 집값과 예금, 그리고 노후 자금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왜 환율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대부분, 식량의 상당 부분, 그리고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대다수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달러에 1,300원 하던 시절과 1,500원 하는 시절, 똑같은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전기요금으로, 가스요금으로, 주유소 기름값으로 전가됩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고 수입 밀가루로 만드는 빵값이 오르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의약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비싸지는 이 기현상의 배후에는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악순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며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면서 환율이 또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악순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드릴 문제는 여러분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72개국 중에서 중국과 홍콩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비율이 13.8%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급증한 가계부채가 매년 0.4%포인트씩 민간 소비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10년간 누적하면 민간 소비 수준이 5% 가까이 낮아진 셈입니다. 만약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됐더라면 2024년 현재 민간 소비는 지금보다 5% 이상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빚을 갚느라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니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 또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의 66%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빚이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2월 조용히 발표한 정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 여신 지원 체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정책의 공식 명칭에 들어간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뱅크런 대비입니다.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되며 파산했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모바일 뱅킹 시대에는 뱅크런이 과거처럼 은행 앞에 줄을 서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 은행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창구를 확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서에서 대규모 진화 장비를 새로 구입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재 위험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체계를 강화한 것은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졌다는 방증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PF라고 부르는 시장의 부실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 시장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하며 연체율이 12%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십니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당시 30여 개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대규모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공사비 급등, 미분양 주택 속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지금 건설사들과 시행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올해 충청권에서만 부동산 시행사 4곳이 폐업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아무리 급한 불을 껐다고 말해도 업계에서는 부실이 이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 PF 부실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사가 망하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그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긴 일반 국민들의 자산이 위험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5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가격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을 팔고 본국으로 자금을 회수합니다. 왜냐하면 환차손 때문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면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미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공급 과잉과 PF 부실이 겹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대출받아 갚아온 그 아파트,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계신 그 부동산이 환율 1,500원 돌파와 함께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한미 금리 차입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이고 미국은 그보다 1.25%포인트 높습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한국에 투자하면 낮은 이자를 받고 미국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는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달러가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열풍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1,485억 달러, 약 242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들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1.7%나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한국 경제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물을 빼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풀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왜 기관 투자자들이, 왜 외국인들까지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일까요? 한국 주식 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주주 가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미래 비전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애플이나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삼성이나 현대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현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기업 지배구조 문제,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경영이 쌓이고 쌓여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만들었고 이 오명이 자본 유출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달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 비중을 재점검하십시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현금을 가진 자가 기회를 잡습니다. 전문가들은 총자산의 최소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다면 급락장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폭락장에서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둘째, 부채를 점검하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가 급등하면 여러분의 이자 부담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월 이자 부담이 100만 원이던 것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대출 구조를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셋째, 분산 투자를 실행하십시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달러 자산, 금, 해외 주식 등으로 분산해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면 환율 상승이 오히려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양날의 검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부가 뭔가 하겠지, 한국은행이 맞겠지, 결국 괜찮아지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결국 망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가정이 파탄났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가가 살아남는 것과 여러분 개인이 살아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가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고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하고 온갖 대책을 쏟아내도 그 여파가 가라앉기까지 여러분은 몇 년을 견뎌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년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장담컨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미 늦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급락하고 금리가 치솟은 다음에 대책을 세우면 그것은 대책이 아니라 사후수습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평소처럼 사는 것입니다. 환율이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위기라고 해도 결국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하겠죠? 하지만 위기가 현실이 되면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부채를 관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귀찮겠죠?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월 고정비가 얼마인지,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 숫자는 더 가혹할 것입니다.